오늘 공중보건 모의고사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기본 수업 공부하셨고, 그 다음 단원별로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출제 빈도가 어떤 내용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지 빈도라던가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익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을 볼 때 기본적으로 80%,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맞고 간다고 봐요. 만약에 80점을 못 맞는다라면은 그 해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왔거나 혹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런 문제들은 기본이 다 이제 여러분들 잡혀 있을 거고, 그럼 나머지 20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많게는 4문제, 보통은 한 2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와요. 한 2문제는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거나 혹은 자주 안 나오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완전 암기 문제, 뭐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암기하지 못해서 틀리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 혹은 기본에 있던 내용도 너무나도 더 깊이 들어가서 공중보건학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들어가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나와요. 또는 법규 문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맞아야지 남들보다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합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만큼 합격할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에서까지 확실하게 내가 붙기 위해서는 합격선에 턱걸이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면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들은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다졌던 것들 기본 베이스 깔면서 새로운 문제들 혹은 조금 깊이 있는 문제들 아니면 조금 꼬아서 낸 문제들,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것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연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안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 새로운 내용을 다 찾아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문제 푸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기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간 내용들이 나오면요. 그거는 반드시 교재 또는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 있죠. 추가로 기입하세요. 추가로 같이 플러스해서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시중에 있는 모든 공중보건과 관련된 서적들을 갖다 놓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보통은 문장을 만들어서 내기보다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기존 기본서, 우리 뭐 대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교재들에 있는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의 단어만 수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안에 최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넣을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이것까지 몰라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옆에 추가로 정리를 하셔서 익숙하게 내 것으로 다 만들고요. 그렇게 내용을 풍부하게 할 때 좀 더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요. 이해도가 깊어지면은 새로운 표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의고사 제가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풀이 먼저 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는 보통 최소한 5분 정도는 일찍 오세요. 25분에는 문제가 나가니까 그러면 40분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실게요. 문제 풀어보시고 제가 문제풀이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분 정도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체 시험 안에서 보통 한 과목당 배정되는 분이 20분 정도죠. 근데 20분 풀로 다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잘 생각 안 났던 거 다시 되돌릴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답 잘 옮겼는지 체크할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10분 안에 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항상 시간 카운트 하면서 그 안에 문제 꼼꼼하게 푸는 방법, 또 그 시간 안에 푼다고 대충 막 풀고 지나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문제 읽는 습관 같이 연습을 하실게요. 자, 이제 문제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 결핵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자, 결핵과 관련돼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핵균은 신체 거의 모든 부분을 침범하여 병변을 일으키며 주로 폐결핵에 많이 이완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착각 오해하시는 분들이 결핵하면 폐결핵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결핵, 폐결핵. 하지만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라 장결핵도 있고요. 뇌로 갈 수도 있고 림프노드에 걸릴 수도 있고 피부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신체 모든 부위에 그 결핵균이 침범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게 폐결핵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로 가끔 뭐 마스크를 착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은 이렇게 나왔을 때 결핵에 대해서, 결핵은 사실 폐결핵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겠지만 장결핵이나 뭐 우유를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실게요. 치료약의 개발과 보건교육의 결과로 발생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약물의 남용으로 인해서 내성균, 재감염, 보균자 관리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약물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결핵균들. 그래서 제가 슈퍼결핵이라는 걸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결핵 같은 경우는 치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활동성을 죽이는 거예요. 결핵의 활동성. 활동성을 죽이면 전염, 누군가에게 전파시키는 능력은 없어져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치료를 하는데, 우선 치료 기간이 길죠. 보통 6개월 이상 정도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약 먹고 났더니 증상이 없어.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핵균이 죽은 게 아니라 활동성만 없어졌다가 다시 약이 안 들어오네. 더 힘을 키워서 슈퍼결핵으로.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게, 그렇게 슈퍼결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활동성을 가지고 전파를 시작할 때 이 균은 이미 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결핵에 감염이 됐는데도 약이 안 들어.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죠. 다음에 결핵은 세계 사망 원인 7위고요. 전체 결핵 환자의 95%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결핵 예방접종인 BCG 예방접종은 생후 몇 개월 이내? 생후 1개월 이내예요. 4주 이내. 그래서 그 생후 1개월 이내에 하는 예방접종이 2개가 있었죠? 뭐뭐 있었어요? B형 간염이랑 결핵 2가지. 정답 4번이죠. 다음에 2번. 보건통계의 주요 사망 관계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관해서 올바른 설명은 조사망률은 주어진 기간 동안 중앙 인구의 단위 인구당 발생한 사망자 수로 표시되는 유리다. 자, 이 설명이 무슨 얘기인지 쭉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주어진 기간 동안의 중앙 인구분의 단위 인구당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그런가요, 여러분? 자, 이 문장이 맞다라는 거는 다 이해가 되셨어요? 단위 인구당 보통 뭐 10만 명당 곱해지는 상수가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10만 명당 몇 명 사망했는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망률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연 중앙 인구분의 그 같은 해의 사망자 수 곱하기 단위 인구 뭐 곱하기 10만 하면은 10만 명당 몇 명 사망. 두 번째, 영아 사망률은 주어진 기간 동안 출생아 수 몇 명에 대해서예요. 1000명에 대해서. 왜? 곱해지는 상수가 1000이죠. 그러면 이 영아 사망률에서의 단위 인구가 1000명이 되는 거죠. 1000명당 몇 명 사망했는지를 보는데 그 기간 안에서의 발생한 1세 미만의 사망자 수를 영아 사망률이라고 한다. 세 번째, 영아 사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영아기를 생후 28일 미만까지의 뭐로 봐? 28일 미만까지가 신생아기죠. 28일 이후의 영아를 후기 신생아기라고도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유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출생에서부터 1년까지를 총 영아기, 영아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4주까지, 28일까지가 신생아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요기를 후기 신생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후기 신생아.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보셔야 될 게 유아가 언제까지? 유아는 6세 미만까지죠. 유아에 여기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아는 1년 이후부터 6년 미만까지 해서 여기가 유아고, 영유아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다 합친 게
영유아죠. 그러니까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죠. 유아는 1년 이후부터 6년 미만의 아이들을 유아라고 하죠. 주산기 사망률은 주어진 기간의 총 출산화 수, 태아 사망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 기간의 태아 사망자 수와 생후 몇 주 이내예요. 주산기, 생후 1주 미만이죠. 생후 1주 미만의 신생아 사망으로 보는 게 주산기 사망률이죠. 그래서 주산기 사망률은 28주 이상에서 사산자, 죽은 아이들 플러스 출생아 수분의 28일 이상의 사산된 아이들 플러스 1주 미만의 신생아 중에서 사망자 수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보기 4번에서 태아 사망자 수와 생후 일주일 이내의 신생아 사망자 수를 분자로 한 비율이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복어의 독성 물질인 테트로도톡신이 가장 많이 함유된 부위는 어디예요? 어디? 알이죠, 알. 알에 가장 많고 난소, 고안, 그리고 내장에 많이 있죠. 그래서 알에 가장 많다라는 거. 테트로도톡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조금 더 생각해보면 색깔이 없어요. 무색, 무미, 무취예요. 무색, 무미, 미취, 약간의 냄새가 날 때 미취라고 하고요. 약염기성 물질이다. 무색, 무미, 약염기성. 약염기성 물질이다. 내열성 물질이죠. 내열성. 그래서 열에 강해요. 그래서 복어를 끓여도 중독될 수가 있죠. 복어의 독에. 그리고 자외선, 햇빛에는 어때요? 자외선에도 안정된 특성을, 그러니까 자외선 조사가 돼도 햇빛이 세어도 독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중독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요? 입술, 혀끝, 여기 마비, 고기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면서 마비 증상이 있고요.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손발의 운동장애도 오고, 더 심해지면은 운동불능, 그다음에 연하곤란, 호흡곤란, 이런 마비 증상들이 주로 온다. 정답 1번이죠. 4번 문제. 역학 연구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시간적 선후관계였어요. 바이어스가 없어야 한다. 바이어스라는 것은 뭔가 편견이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편견이 작용했다라면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져요. 즉, 얘가 진짜 이거의 원인이야? 라는 것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해야 돼요. 선택 편견, 정보 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했죠. 선택 바이어스, 정보 바이어스 또는 교란 바이어스,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정을 해야 하죠. 통계학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가 의미가 있다, 관련성이 있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적 관련성이 있고 그 브래드포드 힐의 9가지 인과관계의 조건이 있었죠. 그 9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가 있고, 또 바이어스가 없어야지,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는 바이어스가 없어야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죠. 마지막에 비교 위험도가 반드시 1보다 커야 한다. 비교 위험도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비교 위험도, 우리가 R을 예를 들어서 비교 위험도를 구했는데 4가 나왔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얘만 덜렁 주어지니까 당황하셨나요? 그런 건가요? 비교 위험도의 의미. 자,
그 위험에 이 비교 위험도 무슨 연구할 때 구했어요? 무슨 연구에서 비교 위험도 구해요? 코호트 연구가 비교 위험도를 구했어요. 코호트 연구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발생률이기 때문에 얘는 뭘 본 거예요?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 위험률을 비교를 한 게 비교 위험도였어요. 자, 나중에 비교 위험도 내용 다시 나올 거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비교 위험도가 1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비교 위험도가 4가 나왔다라는 것은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보다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4배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렇죠?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핀 사람과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의 폐암 발생률이 같다예요. 1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 위험도가 반드시 1보다 커야 한다는 어때요? 얘가 여기에서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1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은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비교 위험도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무슨 의미예요? 비교 위험도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위험 요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노출 요인이죠. A라는 인자에 노출이 됐을 때 질병 발생률이 A라는 어떤 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을 봤을 때 노출되지 않은 집단이 질병 발생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얘에 노출된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려요. 다시 말하면 비타민 섭취가 높은 사람이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피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적다. 뭐예요? 이 요인이 위험 요인이 아니라 예방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위험도가 1보다 크면 그 노출된 요인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과관계를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보다 작게 나올 수 있는 인자들 그러면 건강 증진 활동들 뭐 운동 그다음에 걷기라던가 예를 들어 수영을 한 사람과 수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얘가 1보다 작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위험도가 반드시 1보다 커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이다라면은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의 인과관계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음의 인과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 비교 위험도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조건이 아닌 것 하나죠. 라. 정답 3번. 다음에 5번 문제. 1866년에 세계 최초로 위생학 강좌를 독일 뮌헨 대학에서 개설을 했대요. 그래서 영양, 의복, 환기, 난방, 상하수 등 위생학 전 분야를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실험 위생학을 확립한 사람은 페텐코퍼죠. 그래서 페텐코페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페텐코퍼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짧게 봤죠. 페텐코퍼 하면은 위생학 교실, 독일의 뮌헨 대학에서 위생학 교실을 개설했다. 실험 위생학의 창시자다. 그렇게까지만 했는데 추가적인 설명,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해서 보세요. 옆에 같이 적어두세요. 이런 내용들은. 파스테르 누구예요? 왜 한숨부터 쉬어? 다 알면서. 파스테르 근세기예요? 근대기예요? 근대기 확립기죠. 근대기 확립기에 세균을 발견했던 그래서 근대의학의 창시자라고도 부르죠. 다콜레라균 발견했고요. 그리고 광견병에 대한 항혈청 발견했고 또 저온살균법, 파스테르 공법이라고도 하죠. 저온살균법을 개발했고 비스마르크 하면 근대기였죠. 근대기에 뭘 했어요? 노동자 질병보호법 어느 나라였어요? 독일이었죠. 연도는 1883년.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나올 때 연도까지 해서 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883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인 노동자 질병보호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자 질병보호법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라고도 하죠.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코흐 하면은 파스테르와 동시대. 파스테르보다는 조금 더 어렸고 같은 시대의 미생물 병인론자로 굉장히 많은 균들을 발견해냈죠. 탄저균, 파상풍균, 결핵균, 콜레라균 이런 것들 다 발견하면서 더 많은 업적들을 세웠던, 그래서 파스테르와 코흐를 2대 특정 병인론자라고도 하죠. 다음 6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염병은 몇 군 감염병에 해당하는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매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큰 질병 중에 하나다. 근대에 들어서는 대략 100년에 3번 정도의 빈도로 대유행이 있었고요. 임상 증상은 급작스러운 고열, 오한, 인후통, 기침, 근육통 이런 증상을 보이며 보통 7일 이내의 이환기간, 질병에 걸려있는 기간을 의미하죠. 갖는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매년 크고 작은 유행이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용이죠. 독감, 인플루엔자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죠. 근데 독감이 유행하는데 그 대유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것들 유전자 대변이, 유전자의 그 항원 대변이로 인해서 인간이 전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면역력,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게 이 인플루엔자고,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이유가 뭐다 그래서 항원의 대변이로 인해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형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A형이 가장 많은 그 유전자 항원 대변이라고 해요. 항원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비슷한 항원이면은 우리가 전에 걸렸던 것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유행을 하지 않는데 항원이 이렇게 대변이해버리면은 전혀 모르던 새로운 놈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강한 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인플루엔자 몇 군이에요? 몇 군? 3군, 그렇죠? 인플루엔자 3군이에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3군, 우리 3군 나온 김에 3군에 대한 거 한번 쭉 훑고 가보면 3군 하면은 말라리아가 3군에서 가장 첫 번째 있던 게 말라리아였죠. 그리고 결핵, 한센병, 그 만성 감염병이죠. 결핵, 한센병 들어가고 성홍열 들어가 있죠. 수막구균성 수막염 3군에 있었고요. 레지오넬라증,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쭉 보면 뭐예요? 주로 인수공통 감염병들 3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절족동물이 매개하는 질병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탄저병, 공수병 다 인수공통 감염병들이고, 신증후군 출혈열, 또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가 3군에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병 중에서 혼자 3군에 있는 게 매독이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성매개 감염병들은 모두 지정 감염병에 있는데 매독이 3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크로이츠펠트 야코병까지.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훑어서 최대한 익숙하게. 네, 신종 인플루엔자. 그냥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따로 명시가 돼서 그 신종 인플루엔자가 자체가 대유행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걔는 그거 하나로 따로 명명을 해서 4군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얘네를 우리가 지금 굳이 따로 구분을 할 필요는, 이거랑 여기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거 하나만 의미하는 거고, 뭐였죠? 항원이 뭐였죠? H1N1이었나요? 그거 하나만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랑 얘랑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얘는 계속해서 매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때 유행하고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인플루엔자를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매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0월 되면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다 맞죠. 지금도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야 하는 거. 걔네가 다 인플루엔자고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 당시에 2007년이었나요? 2008년이었나요? 그때 유행했던 그 감염병, 인플루엔자 감염증을 따로 그때 워낙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명명을 해서 감염병의 사군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3군이고 신종 인플루엔자는 4군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7번 문제. 어떤 감염 질환이 잠복기 이후에 개방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이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감염 질환이 잠복기 이후에 개방 기간이 시작된대요. 개방 기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균이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게 개방 기간이에요. 잠재 기간이라고 하면은 균이 그 병원수 안에서 잠재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잠재 기간이 끝나면 개방 기간이 돼요. 그러면 균 배출이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잠복기 이후에 개방 기간이라는 건 요 그림을 생각하면 가장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게 실선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점선이 균 배출이에요. 감염이 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잠복기, 나타나기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잠복기 이후에, 잠복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방 기간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잠복기인데 균 배출이 먼저 시작이 됐죠. 얘는 잠복기 중에 균 배출, 개방 기간이 시작이 된 거고 얘는 잠복기 이후에 균 배출이 시작됐죠. 개방 기간이 시작된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질환의 특성이에요? 호흡기계 질환이 잠복기,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균 배출이 먼저 된다. 소화기계 감염병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증상이 심해질 때쯤부터 균 배출이 시작이 돼서 증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설사도 안 하고 토하지도 않고 배도 안 아픈데 균이 계속해서 얼마 동안은 배출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소화기계 감염병의 특성에 대한 걸 묻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감염 질환이 잠복기 이후에 개방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이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대체로 초기에 다량의 삼출성 분비물을 배출한다. 이거 우리 여러분 감기 걸리면 초기에 콧물 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기 감염병 얘기하고 대부분 보균자에게서 감수성자에게 직접 전파된다. 직접 전파되는 건 호흡기계 감염병은 주로 직접 전파. 감수성자에게 내가 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침 이런 것들로 전파가 되고 소화기계 감염병은 보통 매개물이 있죠. 매개물이 보통 음식인 경우가 많죠. 식품이나 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매개되는 경우가 많죠. 인구 집단에서 이병 손실일수가 높다. 이병 손실일수가 높다라는 것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해봐도 1년 동안 장염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독감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독감이 장염이 많아? 잘 깨끗한 걸로 먹어요. 음식 가려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흔히 지금도 뭐 보면 주변에 독감 걸렸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호흡기계 감염병이죠. 지역사회 환경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통은 소화기계 감염병은 뭐로 인해서 오염이 돼요? 분변이에요. 분변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화기계 감염병은 환경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맞는 것 4번이죠. 다음에 8번. 우리나라 국민영양조사에서 체질량 지수 BMI에서 비만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정상과 비만, 우리나라는 정상 다음에 비만이고 WHO 기준에서는 정상 다음에 과체중이에요. 근데 그 기준선은 똑같았어요. 25. 그렇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영양조사를 실시할 때 적용하는 BMI 기준, 정상만 우리가 알면은 저체중과 비만을 다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정상이 18.5에서 24.9까지예요. 그러면 비만이 25. 그러면 그 아래는 18.4까지는 저체중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여기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가요, 대부분. 그다음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보건영양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같이 보면은 미국은 구분을 좀 더 저체중, 정상, 미국에서의 정상은 20부터 25 미만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과체중이죠. 과체중이 25부터. 그 다음이 비만. 비만은 25부터 29.9까지가 비만이 과체중이에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비만. 그리고 고도 비만은 40 이상. 여기가 정상이죠. 그러면 저체중은 당연히 20 미만이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고도 비만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최소한 비만 기준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비만 기준도 요거고, 정상 기준, 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똑같이 25라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상의 기준은 25까지예요. 24.9까지. 그러니까 25가 넘어가면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고 얘네는 과체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상이 25 미만이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미국 기준은 이게 WHO 기준이에요. 미국 거 WHO 기준이고 얘는 보건복지부 기준이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이거고,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이 체구가 작고 많이 마른 편이에요. 실제 그래요,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동용 속옷 입어야 돼요, 사이즈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WHO 기준도 그렇고 복지부 기준도 그렇고 25 미만이 정상이다라는 거. 25라는 기준을 꼭 잡고 계세요. 25 미만이 정상이다.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거는 30 이상이 비만이다. WHO에서는 30 이상이 비만이고 우리는 25 이상이 비만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죠. 다음 9번. 역학 연구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 질병 원인, 어떤 위험 인자가 이 질병의 원인이야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지표로 적절한 게 뭐예요? 이 안에서 보시면 비교 위험도가 가장 적절하겠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비교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가 이 질병의 원인일 것이야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치명률은 뭐예요? 그렇죠. 그 질병에 걸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발병자 중에서, 현성 질병이 증상으로 나타난 발병자 중에서 사망자 수를 보는 게 치명률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질병, A라는 질병에 대해서 치명률이 떨어졌다라는 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치명률이 떨어졌다. 많이 죽었다? 많이 안 죽는다. 많이 안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치료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보툴리눔 독소증 치명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이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식중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명률이 떨어졌다라는 건 의학 기술 발달, 치료 기술의 발달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질병의 독성이나 치명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만약에 만성 질환에 대해서의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은 반대로 유병률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계들도 있죠.
다음 상관계수라는 건 뭐였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상관계수가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상관계수 R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상관계수 R이 1이다. 그러면 A라는 요인과 B라는 요인이 있을 때 A와 B의 관계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봤더니 A가 1만큼 증가할수록 B도 1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봤더니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게 상관계수 R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만약에 0.5다 라고 하면은 점이 찍히긴 찍히는데 찍혀요. 근데 직선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정도가 한 0.5 정도. 상관계수 R이 0이다 라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올라가는 경향도 없고 내려가는 경향도 없고, 반대로 마이너스 0.5거나 마이너스 1이다 라면 얘가 거꾸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얘는 A라는 요인과 B라는 요인의 관계를 보여줘요. A가 변할 때 A와 B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이 상관계수 R이 1이라고 해서 이렇게 1인 경우에는 절대적 상관관계라고 해요. A가 1 변하면 B도 1을 변하는 절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까지는 증명하지 못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에는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시간적 선후관계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요인들도 또 많이 봐야 돼요. 상관계수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고, 보통 통계를 돌릴 때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나이, 체중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 넣은 다음에 다 돌려봐요. 상관계수를. 그러면 누구랑 누가 이게 높은지, 관련성이 높은지, 혈압과 체중의 관련성이 높은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관련성이 높은지를 본 다음에 관련성이 높은 애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비교 위험도도 구해보고 이런 통계를 하는 거죠. 다음 발생률 하면은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새롭게. 정답 2번, 9번에 2번. 자, 10번 문제. 새우에 의한 수은 중독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우 속의 수은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다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우를 먹는 빈도를 조사를 했대요. 위해성 평가에서 어느 과정에 해당하네요? 위해성 평가의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유해성을 확인했어요. 혹은 위험성을 확인한다라고 하죠. 하자드 아날라이시스에서 유해성 혹은 위험성을 확인을 해요. 그 어떤 인자가 인간이나 사람이나 생태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량 반응 평가를 하죠. 그 위험 요인자가 어떤 인자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1만큼 노출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어떻게, 2만큼 노출됐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용량에 따른 반응이 어떤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노출 평가를 해요. 노출 평가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걸 보는 게 노출 평가고, 얘네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위해도를 결정을 하죠. 위해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크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위해도에 대한 관리를 하게 돼요. 관리를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보고 있는 새우에 의해서 수은 중독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수은에 대한 어떤 유해성은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수은 농도를 측정을 한 다음, 새우 속의 수은 농도를 측정하고 국민들이 그 새우를 얼마나 먹는지를 본대요. 그럼 얘를 뭘 보기 위한 걸까요? 용량 반응 평가일까요? 노출 평가일까요? 노출 평가에 해당이 되겠죠? 사람들이 새우를 통해서 수은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용량 반응 평가는 뭐예요? 용량 반응 평가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오염 물질이 인체에 1만큼 축적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결과를, 2만큼 축적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용량에 따른 반응을 측정하는 게 용량 반응 평가고, 노출 평가는 사람들이 실제 그 위험 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보는 게 노출 평가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보시면은 그 새우 속에 있는 수은 농도를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이 먹는 새우량을 확인하면은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노출평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 마저 이어서 풀어볼게요.